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매질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빨간 여우. 어렸을 적 난 방학이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어. 왜냐하면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내려갔어야 했거든. 정말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렇게나 가기 싫었던지. 아빠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물고 불곤 했어.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내려오면 난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차에서 내렸어. 반갑게 날 부르는 할머니를 본체만 채하고 그냥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아무리 어린 나라도 정말 못됐어. 하지만 그 시절엔 그게 그렇게도 싫었나 봐. 확실히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놀 곳이 하나도 없었어. 방학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2주일 정도만 있는 건데도 엄청 지루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었어. 하지만 어쩌겠어. 맞벌이에 정신없던 부모님은 말썽꾸러기라는 짐을 덜 기회가 생겼는데 마다하실 이유가 없으셨겠지. 또 할머니도 나를 좋아했고 말이야. 그래서 난 방학 때마다 그곳으로 팔려갔어. 투덜대는 어린 내기 아빠는 공기 좋은 곳에서 며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나를 달리셨어.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좋은 공기 마셔 뭐에 쓴단 말이야 대체. 하기사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 동생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무려 10살 터울의 동생이라니. 딱 내가 할머니네 집에 놀러갔을 무렵의 나이네. 영문도 모른 채 밖에 서 있는 동생과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버지랑 같이 어떤 분한테 인도를 받아 방에 들어갔어.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일 뿐 흘리진 않으셨어. 장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하지만 난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 아무튼 그 시절 그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라 그 흔한 슈퍼에 가려고 해도 1시간을 걸어와야 했어. 난 포기하고 할머니 집에서 뒹구는 고구마와 감자를 먹으면서 심심한 입을 달랬었지. 그럴 때마다 생떼를 엄청 피웠는데도 그런 모습마저도 귀여웠는지. 할머니는 군 말없이 그 먼 곳까지 혼자 걸어가셔서 내가 계속 징징대던 이름의 과자를 사 오셨었어. 완전 영화집으로가 떠오르지 않아. 그 정도였어. 우리 할머니는 그렇다고 난 매일 시무룩하게 할머니 집에만 있진 않았었어.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 하긴 근데 윗집 아랫집 다 합쳐봐야 10가구가 안 됐으니 그냥 마을이라고 할게. 아무튼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계셨던 분들을 다 만나고 다녔었어.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 다 기억나. 진짜 특이하게 다 옛날 사람들 같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말투며 행동이며 정말 마치 지금이 조선시대인지 헷갈릴 정도였어. 내가 엑슨의 손자냐? 내 할머니. 그런데도 그 시절 어르신들 참 인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 딱 한 분 날 좋게 보지 않으시던 할머니가 계셨었어. 난 그 할머니가 정말 무서웠는데. 왜냐면 내가 인사를 해도 별 반응이 없었고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기만 해도 예티 하며 날 놀라게 했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날 미워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내게 뭐라고 말해줬냐면 그 집에도 날 닮은 꼬마애가 있었대.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시골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미치신 거라면서 내 잘못 아니라고 달래주셨었어. 하지만 내가 들은 내용은 할머니가 내게 이야기해 주신 것과는 완전 달랐어. 사실 그 집엔 내 나이 또래의 여자애가 있었나 봐. 그 집 할머니가 몸이 별로 좋지 못해서 방에 누워 계신 날이 많았는데 심심했던 손녀는 집을 나선 거야. 아마 산으로 올라갔을 텐데 손녀가 집에서 나간 시간조차 몰랐던 할머니는 결국 반나절이 흐른 뒤에야 손녀를 찾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보니 겨우 손녀 겉옷만 찾았다고들 하더라고. 옛날 기억 속에 난 그 사실을 병실에 누워서 엿듣고야 말았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었지. 그렇다고 그곳의 기억이 다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었어. 왜 사람은 냄새를 통해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잖아. 아무튼 정말 그 시절 풀 냄새, 흙냄새가 내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더라고. 애절하면서도 따뜻하고 뭐 그런 기억들로 가득 말이야. 아, 또 그 추억들은 맛으로 또 기억에 남아있어. 포도처럼 생긴 작은 열매부터 빨간 작은 열매까지 온 마을이 그런 먹을거리 천지였어. 산에서 자라고 나는 그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그 시절. 지금 소원이 있다면 내 기억에서 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야. 그날의 그 기억을. 정말 무서웠던 기억을. 어느 날인가 하도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니까
내가 걱정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 산 뒤로는 가면 안 된다. 호랑이 나온다. 저기는. 알지. 호랑이. 내가 호랑이로 겁을 먹었어야 했는데 도통 그건 와닿지 않더라고. 차라리 귀신이라고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경고를 들은 날, 난 그 말을 그저 흘려들었었어. 작정하고 산을 넘어갔었더라면 한참 전에 넘어갔었어야 했는데 정작 그 일은 그 다다음 달에 생겼으니깐 말이야. 그늘도 나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래봤자 어차피 흙 가지고 장난치거나 돌 주워다가 던지는 수준에 불과했겠지만 그게 그때는 그렇게도 재밌었어. 돌멩이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지렁이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개구리, 잠자리를 잡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다 온 사방이 다 붉게 물들었던 늦은 오후였어. 우리 할머니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었기에 난 항상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는데 아무튼 말이야. 그렇게 한참 놀고 난 다음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고 석양이 붉게 물들여서 마을에 빨간 빛이 내리쬐을 때 난 봤어. 할머니네 집으로 올라가는 길 끝 언덕. 노을빛이 내리쬐서 그 형태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사람처럼 생긴 뭔가를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꼭 인형탈을 쓴 사람 같다랄까. 난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로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곧장 집에 들어가 할머니한테 달려갔지. 저녁밥을 먹으면서 난 내가 본 걸 할머니한테 말하기 시작했어. 쩝쩝. 근데 할머니, 나 이상한 사람 봤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가 뭘 봤을까나. 난 똑똑히 기억해. 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었어. 분명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었어. 그 말을 하기 전까진 말이야. 사람인데 털이 난 사람. 흰색 털. 흰색 털이었어.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할머니 표정은 정말 너무나 무섭게 바뀌셨어. 어른한테 장난하는 거 아니라는 둥.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줬냐는 둥.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어. 바로 할머니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열심히 돌려가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아마 아버지셨던 것 같아.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내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할머니한테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나무라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건가 봐. 하지만 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었어. 물론 아버지도 하신 적 없었지. 할머닌 그 소리를 아버지한테 되돌려 받으시곤 내게 말씀하셨어. 절대 이야기를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것도 내가 너무 놀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하실 거라고 다시 좋게 말씀해 주셨었어.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방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았겠지. 난 그 사실을 동네 할아버지한테 털어놨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아버지도 내 할머니처럼 깜짝 놀라시더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걸 누군가 들어버리고 말았어. 그것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예끼 할머니였어. 할아버지가 잊어버리라고 내게 말하던 순간 그 할머니는 혼자 이렇게 소리를 내시더라고. 백여우야, 백여우. 내 손녀 물어간 백여우다 이 말이여. 다 물어간다. 다 물어가. 여우가 다 물어간다. 할머니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셨어. 그리고 우시는데 난 내 할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라. 저 할머니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결국 그 소란에 할머니가 내려오셨고 난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츠리고 말았어. 근데 웬걸. 할머니는 나한테 우리 강아지 안 놀랬냐며 꽉 안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혼내지도 않은 채 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어. 사실 이곳엔 마을이 생기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같은 게 있었나 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곳을 지켜오던 시절부터 이곳엔 여우랑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대충 이랬어. 옛날부터 어떤 여우가 마을의 아이들만을 홀려 산으로 데려가 잡아먹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잡아먹히기 전 여우가 사는 여우구를 찾아내 그 여우를 죽이고 잡아먹으면 몇 년간은 마을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전설이었어. 그 여우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내가 본 것처럼 하얀색 여우였다고 해. 할아버지들은 큰일이라면 알 걱정하셨는데 할머니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며 괴뢰 역정을 내셨었어. 그땐 내가 그 이야기에 제대로 듣질 못했으니 난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말에 따라 꼼짝없이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 갇히고 말았어. 그렇게 새벽까지 손주 걱정에 손을 꼭 붙잡고 날 걱정하던 할머니가 잠에 드셨을 때 난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 놀자, 놀자, 나랑 놀자. 호기심이었을까? 난 할머니의 손을 놓고 밖을 쳐다봤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곳엔 밤이 깜깜했음에도 난 어떤 형체를 보기 시작했고 그 당시 기억을 정확하게 짚어낼 순 없었지만 뭔가 막 날아다녔던 걸로 기억해. 난 무엇에 홀린 듯 그 형체를 따라 나섰고 할머니가 절대 가지 말라던 언덕을 올라가게 됐어. 멍하니 펄쩍펄쩍 날아다니는 형체를 따라 난 오랜 시간 산을 올랐고 마침내 그 형체가 멈춰선 그곳에서 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잊고 싶어하는 기억이 생기게 돼버렸어. 그 하얀색 형체는 다름 아닌 여우였어. 그 백색의 여우는 가만히 서 있는 듯 싶었다가 내가 다시 정신이 흐려지니까 뒤를 슬쩍 보더니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마치 사람처럼 서서히 크기가 커지면서 무서운 얼굴을 한 괴물로 바뀌었어.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날 바라봤어. 난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사람 형체의 백색 여우 말고 웬 다른 여우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 다른 여우는 백색 여우와는 달리 갈색. 아니, 갈색보다 빨간색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 기억의 둘은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어. 이러면 안 된다면서 빨간 여우는 백색 여우를 말리고 있었고 그런 백색 여우는 인간을 믿지 말라며 빨간 여우를 꾸짖고 있었어. 그렇게 그 둘은 내가 쓰러져 있는 동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꾹 감은 채로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 둘의 대화에만 집중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다 말이 틀어졌는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실눈으로 잠깐 보이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면 여우 두 마리가 사람의 형체가 아닌 여우의 형체로 으르렁대면서 싸웠던 걸로 기억해. 그렇게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을 감았다 뜨길 몇 번. 갑작스럽게 조용해지자 난 눈을 떠 그곳을 바라봤어. 백색 여우가 빨간 여우의 목덜미를 물고 있더라고. 빨간 여우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상태였지. 백색 여우는 말없이 빨간 여우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온몸이 상처투성인 빨간 여우는 나한테 도망치라는 말을 했는데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사람의 하는 언어인지 내 머릿속으로 언어가 아닌 무언가로 전달된 건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 다만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면 틀림없었어. 백색 여우가 내게 다가올 무렵 백색 여우는 다시 한번 사람의 형체로 바뀌고 있었어. 무서운 발톱을 들이운 채 다가오는 백색 여우를 보고 난 더욱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 그때 갑자기 세상이 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승우야, 승우야, 할미 여기 있다. 내 새끼 어딨냐? 승우야.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곳엔 내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마을 사람 모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백색 여우는 이미 그 모습을 감춘 뒤였어. 그곳엔 상처 입은 빨간 여우만이 남아 있었어. 빨간 여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동굴에 들이닥치자 당황함에 다친 몸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아저씨들이 몽둥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빨간 여우를 위협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여우를 지나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꽉 안아주셨어. 난 그제야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 깽깽거리는 소리와 몽둥이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 난 그 울부짖는 소리가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었어. 빨간 여우는 마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몽둥이질을 당하고 있었을 거야. 난 그때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서웠어. 그렇기에 여우가 날 쳐다보는 눈빛을, 날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죽어가며 날 쳐다보던 눈빛을 무시하고 말았어. 그 일이 있고 그곳에서 죽은 여우의 시체를 가지고 내려온 마을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와 며칠 전 손녀를 잃어버린 할머니. 두 할머니한테 그 여우의 시체를 나눠줬어. 내가 직접 보진 못했겠지만 아마 우리 할머니와 손녀를 잃어버린 할머니는 결국 그 죽은 여우를 드셨을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새벽에 이곳까지 내려오셨고 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가게 됐어. 그리고 입원을 하고서야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게 됐지. 그 이후로 난 다시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게 됐어. 이후에 할머니는 잘 사시는 듯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치매가 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 10년을 고생하셨지. 그때마다 난 할머니를 찾아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기억이 떠올라 할머니를 뵈러 가지 못했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가셨었는데 그때마다 여우가 보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정확한 내막은 마을 사람들과 나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랑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잘 모르실 거야. 물론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겪은 일들을 믿지 못했으니깐 말이야. 그래도 두렵긴 두려웠어. 분명 그날 여우는 날 도와줬었어. 하지만 난 도와주지 못했어. 아니, 도와주지 않았어. 분명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도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진 않았을 거라며 나 자신을 이해하려 해봐도 그렇게 100번 1000번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독여봐도 이 모든 것들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 일이 있은 후 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난 그때 도와줬어야만 해. 이게 내 착각이고 환상이고 정신착란이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그 여우의 편을 들어줬어야만 해. 마음이 온전치 못했던 나는 미타사라는 절에 찾아가 내가 겪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부를 드렸어. 그리고 곧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지. 그땐 그저 그게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성부를 올린 시기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날들을 말이야. 그렇게 뒤에서 영문도 모른 채 날 지켜보는 동생과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러 이 방에 들어오게 됐어.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장소는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라며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제대로 인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 말을 듣고 난 눈물을 닦고 정신을 붙잡았어. 할머니의 얼굴. 내가 10년을 찾아뵈지 못했음에도 할머니의 얼굴은 변함이 없으셨어. 다만 야이어버린 얼굴이 그간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가를 내게 말해주고 있었어. 염을 하고 삼배를 입으시기 바로 전 수수한 옷차림에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따라 내 시선은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어. 할머니의 팔과 정강이엔 수북하게 털이 자라나 있었어. 수북하게 자라나 있는 빨간 털. 그 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난 불길할 정도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 아마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시겠지.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이 사실은 모르실 거야.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느낀 대로 할머니가 고통 속에 살다 가셨다는 걸. 아버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으셨으니깐 말이야. 난 또 변명과도 같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죄책감도 들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 전설이란 결국 전설일 뿐. 그 이야기는 먼 시간을 흐르고 흘러 와전의 와전을 거쳐 결국 이런 참극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어. 여우 모두가 나쁜 존재는 아니었어. 그런 나쁜 여우는 인간들이 만들었어. 바로 나 같은 인간이 말이야. 하지만 그런 여우조차도 끝끝내 결국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어. 결국 요물은 요물이야. 그걸 난 붉게 자란 할머니의 몸의 털을 통해 깨닫게 됐어. 할머니 몸속에서 할머니를 괴롭혔을 녀석의 저주를 말이야. 사실 비난할 대상도 미워해야 할 상대도 없는 이 참극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치닫게 됐는지 난 할 말을 잃고 말았어. 여우도 사람도 빨간 여우도 할머니도 모두가 날 지키려 했어. 하지만 난 침묵했고 원하는 원한을 낳아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어. 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던 그 동굴에서 빨간 여우가 매질을 당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아마 어디선간 백색 여우는 그 광경을 지켜봤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겠지. 인간들은 역시 인간들이라고 말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지났을 무렵 난 가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옛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할머니가 사셨던 그곳에 대한 기억들은 아름다웠지만 아픈 상처가 가득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렸어. 시간이 흘러 다른 건 다 잊었어도 이건 쉽게 잊히지 않았어.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그것. 석양이 내리던 그날날 유혹하던 백색 여우에 잊히지 않던 그 뒷모습을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숨소리. 나는 서울에 자취 중인 한 대학생이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대학생이다.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산 주식이 크게 올랐다며 나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다. 나는 조금 늦게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밥을 얻어먹으러 간 자리에는 아니나 다를까 술이 가득했다. 친구 놈들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반면 나는 술에 굉장히 약했다. 결국 나는 분위기에 부추김에 넘어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양껏 마시고 말았다. 술에 잔뜩 취해 몸도 제대로 거닐지 못한 채 근처에 사는 친구의 부축을 받아 지하철을 타고 겨우겨우 자취방에 돌아왔다. 방에 들어선 나는 대충 옷을 벗어 던지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시계를 보니 시침이 자정을 지나가고 있었다. 씻고 잘까 어쩔까 생각하다 역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다.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 있어서인지 불을 꺼야 하는 것을 깜빡하고 침대에 누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대에서 불을 끌어가는데 걸리는 걸음은 불과 4걸음 정도였지만 그것조차 너무나도 귀찮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끌어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갔다. 불을 끄는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에 나의 시선은 다시 침대로 향했다. 불이 꺼지는 약간의 시간 동안 나는 침대에서 무엇을 보았다. 내가 조금 동안 봤던 건 머리카락 같은 까만색 조그만 실뭉치 정도 됐을 것이다. 내 자취방 침대에 저런 긴 머리카락은 없을 테고 실 따위도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도 어지간히 술에 취했나 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다시 침대로 향했는데 눕기가 아무래도 껄끄러워졌다. 침대 앞에 서서 내가 뭘 봤는지 정확히 다시 보려고 했으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피곤에 이기지 못해 결국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침대에 누웠다. 역시 침대엔 머리카락은커녕 부드러운 침대 커버 감촉만이 느껴졌다. 그렇게 침대에 몸을 맡기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 나는 잘 때 버릇이 있는데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귀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도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이 잘 왔다. 그날도 그렇게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귀 기울여 잠을 청하려 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잠이 슬슬 들 때쯤 숨소리에 엇박자가 났다. 분명 난 숨을 전부 내쉬었는데 누군가가 반박자 늦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꽂혔고 떠나가지 않았다. 난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있었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평소처럼 숨을 쉬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무서움과 궁금함을 억누르고 잠을 억지로 자려 했다. 하지만 역시 무서움 때문인지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고 체감상 20분쯤 지난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엇박자 같은 건 나지 않았고 내 숨소리만이 자취방을 뒤엎었다. 그때 나는 문득 호기심이 들어 눈을 번쩍 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호기심과 의구심에 눈이 저절로 떠진 것 같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자취방을 둘러보기에 충분했다. 다행인지 사람은 없었고 이상한 벌레만이 옷장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이젠 진짜 잠을 자려 했다. 천천히 내 숨소리에 집중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숨을 멈춰버렸다. 내 얼굴에 무엇인가 느껴졌다. 가까이 있는 아니 그냥 거의 밀착해 있는 숨결이 무서울 정도로 생생하게 내 콧잔등을 쓸어내렸다. 본능적으로 눈을 떠버렸다. 아주 까맣게 그을린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가는 마치 불에 타 죽은 시체를 땅에 묻어뒀다가 부패 시작할 때쯤 꺼내놓은 듯한 형상을 한 물체가 초점도 안 맞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내 위로 떠 있었다. 기겁을 한 나는 그대로 실신해버렸고 의도치 않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내가 다시 깨어난 건 그날 새벽 5시 반쯤. 깨어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심각한 갈증 때문이었다. 내 자취방을 조금 둘러보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그 물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이상한 벌레들만이 날 반겨줄 뿐이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나? 어쨌든 주위는 상당히 어두웠다.
물을 마시러 가고 싶은 심정은 굴뚝 같은데 아무래도 그 물체를 봤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나는 이내 술을 지나치게 먹은 것이 화근이었을 뿐이라고.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술에 너무 취하면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주방으로 걸어 나가 정수기에 물컵을 놓고 물을 받았다. 물이 주르륵 물컵에 담긴다. 어느 정도 채워진 물컵을 잡아들고 마신다. 꿀꺽꿀꺽. 그런데 뒤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천장이 흐릿하게 보인다. 흔들리는 초점에 겨우 시야의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새하얀 작은 방이다. 옆에는 나의 심장 박동수를 알리는 기계가 있고 나의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다. 아마 병원인 듯 싶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아직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갑자기 다가오는 발소리에 나는 병실문을 응시하며 몸을 잔뜩 움츠렸지만 다행히도 발소리는 다른 쪽으로 멀어져 갔다.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렴풋이 떠오르는 내 여자친구의 얼굴. 기억이 난다. 나는 내 여자친구를 찾고 있었다. 근데 왜? 곧 싸늘하게 식어 죽어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 머리에 받은 충격뿐.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죽었지? 잠깐, 그렇다면 내 여자친구는 죽었다는 것. 나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절망도 잠시 나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우선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우선 내 손목에 있는 링거 바늘을 뽑았다. 서둘러 침대볼을 찍고 손목을 치열하였다. 혹시 병실 안에 나의 옷이 있나 확인해 보았지만 내 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돌연 영화에서나 보던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벽에 바짝 붙어서 문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해 바깥 동태를 확인한다. 다행히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졸고 있는 간호사 한 명. 그리고 그 옆에서 약품 정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 한 명뿐이다. 그리고 내 바로 앞에 남자 탈의실이 눈에 들어왔다. 밤에도 운영이 되는 병원이라면 어지간해서는 의사 가운이 있을 것이다. 마침 약품 정리를 하던 간호사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간호사를 잠시 보더니 복도 끝으로 걸어간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잔뜩 허리를 굽혀 맞은편 남자 탈의실에 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설사 잠겨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다행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곧 수월하게 풀려가다가 꼭 낭패를 보았던 옛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잘 정돈된 의사가운 여러 벌이 걸려 있다. 그중 하나를 집어 어깨에 걸치고 나가려던 찰나 뒤돌아서서 다시 천천히 탈의실을 둘러보았다. 박스 위쪽에 잘 접어져 있는 옷이 눈에 들어왔다. 집어들어 확인해보니 폴라티 한 장에 청바지 한 벌이다. 아마 누군가 진료 후 바로 입고 나갈 수 있게 놓아둔 것 같았다. 가운 안에 이걸 입고 병원을 벗어나 가운을 벗어버리면 딱히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환자복을 벗어버리고 청바지와 티를 입고 그 위에 가운을 걸쳤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 복도로 나왔다. 여전히 졸고 있는 간호사를 확인한 뒤 뒤돌아서 간호사가 갔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 복도로 걸음을 재촉했다. 복도의 끝에 있는 계단에 거의 다 달았을 때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살짝 곁눈질로 돌아보자. 아까 반대쪽 복도로 사라졌던 간호사가 나를 부르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더는 돌아보지 않고 더 빠른 걸음으로 계단에 도달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요동쳤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층수를 확인해보니 3층이었다. 고층 병원이었을 걸 생각하니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영화에서만 보던 탈출 액션은 무수한 우연과 운이 뒷받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됐다. 내려오면서 층마다 비치돼 있는 것 같은 쓰레기통에 가운을 구겨 넣었다. 1층에 도달해 바깥 출입구를 향해 걸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젊은 보안 요원들은 다행히 나를 한번 흘깃보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어댔다. 병원 출구로 나오자마자 뛰어서 차도로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 병원을 보니 건물은 멀리서 노란빛을 내며 음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건물을 등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찬바람을 쐬며 걷자 다행히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여자친구와 산을 타고 캠핑을 하기로 했었다.
체력이 좋지 않던 여자친구를 위해 적당히 높지 않은 야산을 선택해 가기로 했었지. 그래 이제 기억이 난다. 이곳은 다행히 내가 있었던 곳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내가 다쳤다면 당연히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왔겠지. 내 걸음이 도달한 곳은 인적이 드문 야산이었다. 그녀에게 이벤트와 함께 멋진 밤을 선사하려 내가 선택한 곳이었다. 그녀 없이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너무 춥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죽인 놈들을 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거짓말처럼 마지막 장소가 떠올랐다. 수많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공터였다. 갑자기 불어온 시린바람에 놀라 옆을 보자 깎아놓은 듯한 멋진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떨어지는 별들을 보기로 했었던가. 밤하늘을 바라보니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웃음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바로 옆으로 걸음을 옮겨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먼 땅 위에 박혀있는 삽을 뽑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땅을 팠을까. 곧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흙 속에서 아름다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의 얼굴이 두둥실 떠올랐다. 당황한 나는 뒷걸어치다 자빠졌다. 아직 뜨고 있는 그녀의 눈이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듯하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 다시 흙으로 덮어두었다. 가만히 멍하게 서 있던 내 입에서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과 함께 절망감이 찾아왔다.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다. 이제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았으니 처단을 내리는 일만 남아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삽을 땅 위에 꽂아놓고 절벽을 향해 내달렸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녀를 만나러 가자. 날 용서해준다면 그 어디선가 만나게 되겠지. 까만 밤을 날아오르기도 잠시. 나의 몸이 곧 땅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나의 눈물 속에 비친 밤하늘의 달은 더욱 시리게만 보였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인다. 흔들리는 초점에 겨우 시야의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새하얀 작은 방이다. 옆에는 나의 심장 박동수를 알리는 기계가 있고 나의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다. 아마 병원인 듯 싶다. 누워있던 내 침대에 붙여져 있는 차트를 보니 병명이 쓰여 있다. 실족으로 인한 타박상 외 쇼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아직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렴풋이 떠오르는 내 여자친구의 얼굴. 기억이 난다. 나는 내 여자친구를 찾고 있었다. 근데 왜? 네 번째 이야기, 윗집의 아이.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살았다. 윗집에는 내 또래의 아이가 살아서 서로 오가며 놀곤 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듯이 아이방으로 적합한 방이 있는데 우리 집과 윗집도 마찬가지로 나와 그 아이의 방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 한쪽 집에서 놀다가 헤어지면 서로 방에 가서 나는 천장을 두드리고 그 아이는 바닥을 두드리면서 히끅거리곤 했다. 그렇게 함께 놀던 그 아이가 죽은 건 여름방학 때였다. 한 번도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난 침대에 엎드려 낯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만 자야겠다고 생각해 몸을 돌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천장에 그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 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속으론 엄마를 잊는 힘껏 외쳐대고 있었지만 겁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난 두 눈을 질끈 감고 한동안 맨 정신으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깼다. 천장엔 아무것도 없었다. 꿈이었구나라고 안도하며 거실로 나가려던 찰나 어딜 갔다. 돌아온 건지 밖에서 엄마가 들어오며 별일이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 윗집 아이가 죽고 관을 묻기 전 아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기 아이를 방에서 재워주고 싶다고 부탁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젯밤 똑바로 눕혀놨던 관이 오늘 아침에 보니 뒤집혀 있었다고 한다.